144페이지에 조선 중세 후기 제2기 조선 전기. 여러분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너댓 문제 나와요 진짜로. 저걸 못 믿게 쓰시면 한번 기출문제 봐보세요. 그래서 다음 중 중세 문학 제2기에 해당되는 시기는 이런 거 제가 묵차하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이 맞아도 여러분이 정말 점수 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 후기 문학 제2기 조선 전기의 이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당연히 한문학이 정착이 됐죠. 왜냐하면 1443년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고 그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학 담당층은 누구라고 그랬죠? 신흥사대부예요.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문학 담당층 신흥사대부. 조선 전기는 신흥사대부. 이제 이걸 신진사대부라고도 하고요. 신흥사대부라고도 합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45쪽에 그 네 번째 단락 좀 들어가면요. 네 번째 단락 들어가 보세요. 건국사업파에서는 정도전, 정의충절파에서는 길제를 대표자로 뽑을 수 있다. 찾으셨죠? 145쪽에 네 번째 단락. 그래서 정도전이 등장을 하고요. 건국사업파 맞죠? 정도전이 조선의 브레인이잖아요. 거리충절파, 길제, 고려에 충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길제만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케이스를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도전, 권근 막 등장을 합니다. 146쪽으로 넘어가면 정도전, 권근이 수행한 가업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결국 이 정도전은 조선을 만든 브레인이다 이거만 알면 돼요. 정도전은 조선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정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근은 잘 몰라도 돼요. 정도전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7쪽에 가면 이제 원천석과 길제가 택한 길 8.1.3. 원천석은 태종의 스승이에요. 세상을 비판하면서 생애를 보냈는데 제가 김시습 할 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방외인이라는 게 있어요. 방외인. 방외인 김시습이거든요. 방외인이 우리말로 뭐죠? 방외인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도권 밖에 있는. 방외인이 그런 뜻이 대표적인 게 이제 김시습이지만 이거의 시초가 누구냐? 바로 원천석이에요. 그래서 치악산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고 나오죠? 여기 보면 원주에 치악산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려의 충신들도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길제도 마찬가지고. 148쪽이 두 번째 단락. 길제는 고려 조정에서 벼슬 나다가 조선왕조가 들어서자 고향 선산으로 들어가 금오산에 은거했다. 이 금오산이 대구에 가면 대구 옆에 구미 쪽에 금오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소설이 뭐예요? 이게 금오신화잖아요. 금오신화.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문학. 밑에 이제 한문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한문학도 막 등장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여기 막 길게 써놨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한문학이 있었고, 151쪽에 이제 훈민정음이 등장하죠. 이 훈민정음은 뭐냐? 민족 문자. 8.2.1에 민족 문자. 민족 문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거는 다 배우셨잖아요. 거기 151쪽에 네 번째 단락 정도 가면 네 번째 단락에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이다. 이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어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백성들을 위해 썼지만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쭉 길게 나왔는데, 자, 153쪽으로 가면 거기 세 번째 단락 보세요. 공문이 출현하자 그런 난관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도 나오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라는 것은 거기 찾으셨죠? 153쪽 보고 있어요. 용은 임금을 가리킵니다. 임금이 하늘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월인청강지곡 이거 되게 중요한데 왜 월인청강지곡이냐? 자, 월인청강지곡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월인청강지곡.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친다. 맞죠? 이거 아니에요? 달과 청강은 뭐냐? 이 중생을 가리키는 1000개의 강.
월은 뭐냐? 부처님, 부처님. 이는 도장 찍는다는 뜻이죠. 부처님의 제자 대비함이 안 백성에게 비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불교 노래예요. 원인 청강제국이라는 게 불교 노래예요. 여러분 이제 국문학 공부하면 막 이런 것도 읽으셔야 돼요, 막 원래는. 근데 뭐 정말 따라가기 바쁘죠. 원인 청강제국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산에 뭐 작품도 있고 여러 작품이 있는데 뭐 도산 12곡도 있고 뭐 있는데 하여튼 그게 좀 중요하고요. 자, 용별청각 154쪽 8.2.2에 보면 건국 시조들의 활약상 조선왕조의 창건을 기린 노래. 그러니까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렇게 써보세요. 용별청가에 büt줄 긋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게 용별청가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여기는 길게 써놨는데 그것만 알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는 또 건너뛰겠습니다. 156쪽에 8.3에 나왔는데 악장 경기체가 가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악장은 요즘 말하면 떴다방이라고 써봐요. 떴다방. 악장은 떴다방이에요. 여기 8.3에. 그러니까 요즘에 조선을 만들어서 축포를 쏘는 거예요. 축포. 떴다방. 악장이다. 그래서 잠깐 조선이 생겼을 때 잠깐 만들어졌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떴다방이고 그래서 이 악장은 무슨 가냐? 송축가예요. 송축가. 송축하는 노래. 송축가. 자, 거기 157쪽에 8.3.2를 보니까 여기서 고짜는 악장은 조선 왕조 건국의 위협을 찬양하며 통치 이념을 알린 노래다. 조선 왕조가 들어서자 악장을 힘써졌다. 악장을 송도가 송축가라고도 부른다. 이런 말 나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장들이 이제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뭐 악장 얘는 넘어가는데 158쪽에 이제 요건 좀 볼게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째 줄 신도가 이거 좀 볼게요. 신도가는 새로운 도읍지라는 뜻입니다. 신도가. 악장 가사 있는데 한시에 토를 다른 간 것이 아니며 우리말로 악장을 창작했다. 자, 이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국문악장이라고 하는 거죠. 국문. 우리가 이제 악장은 국문악장, 한문악장, 현토악장 있어요. 우리말로만 쓰면 국문악장, 한문로만 쓰면 한문악장, 토를 달을 한자를 써놓고 토를 달면 현토악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아의 다롱들이 이런 게 소각가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수. 아의 다롱들은 별 뜻이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체가 159쪽. 경기체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 후기에 생겨나서 이제 조선 전기에 발전하는데 이게 이제 양반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경기체가와 고려 소기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경기체가는 양반들이 불렀어요. 양반 노래 양반. 경기체가. 근데 고려 소교는 평민들이 불러요. 평민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고려 소교는 양반이라는 평민들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별곡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159쪽 봐봐요. 거기 두 번째 단락 8.3.3에 세 번째 단락. 경기체가는 형식은 일정하면서 이걸 이제 전대절, 후소절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네. 앞부분이 이제 좀 길고 뒷부분이 짧다 해서 이걸 전대절, 후소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상대별곡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 세 번째 단락 볼까요? 거기 이제 악장 노릇을 했고 권근의 상대별곡은 악장 노릇이란 경기체가의 첫 작품이다. 상대는 사음부를 뜻한다. 이게 상자가 서리상자거든요. 서리와 같은 곳이다 해서 사음부를 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이 상대별곡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체가 하면 한림별곡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극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160쪽의 마지막 단락이 나오네요. 160쪽의 마지막 단락 보면 정극인은 나오죠. 이 정극인은 정말 오래 살았어요. 요즘으로 해도 80세까지 살았어요. 80세. 1401년에서 1482. 옛날에 80세면 요즘 한 200살 산 거예요. 옛날에는 선사시대 수명이 18세였대요. 근데 고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한
45세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2배 살았죠. 1472년 이제 했는데 불우원곡이라고 할 때 불우원이 뭐냐? 이런 불우헌이 뭔 뜻인지 알아요? 불우헌? 이게 호예요 전곡이는. 뭐냐면 근심이 없는 집이란 뜻이에요. 이게 불우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곡이는 벼슬 하고 다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신태인으로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을 키우면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정국인의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엄청나게 명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춘곡이 워낙 유명하니까 또 나와요. 161쪽 봐봐요. 8.3.4 세 번째 줄. 조선시대 4대 부가사의 첫 작품은 정국인의 상춘곡이다. 나왔죠. 벼슬을 버리고 향리인 전라도 태인, 신태인이에요. 신태인에서 만년을 보내고 이게 정읍 근처에 있어요. 태인이. 그래서 살림처사로 살아가는 것 만족스럽다고 하는 사연을 상춘곡에서 이야기했어요. 봄을 감상하는 노래라는 뜻인데 정말 명작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이런 상춘곡 같은 거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참 재밌고요. 162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송순 나와요. 송순 면앙정가가 있어요. 면앙정가 송순 세 번째 줄에 여러분이 담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중록원은 많이 가는데 이런 면앙정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예전에 저 국문학 공부할 때 그 담양 가서 막 정말 이런 면앙정 무슨 정 막 다 갔어. 다 시경정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멀리를 안 가려고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이 면앙정도 여러분이 담양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있습니다. 면앙정이.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철의 가사. 자, 이제 작품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 정철의 가사예요. 정철은 가사의 대가예요. 가사의 대가. 시조도 썼지만. 자, 163쪽 보세요. 163쪽에 세 번째 단락. 정철의 작품은 문집의 일부를 이루고 문복판에 새겨놨는데 시조가 79수예요. 성산별곡,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이 있어요. 장진주사는 가사보다 시조에 가깝다. 이걸 이제 장진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사설시조라고 하죠. 관동별곡은 이제 그 관동의 관찰사로 부임받으며 쓴 작품이고 삼인곡하고 송민곡. 여러분 미인이 뭐예요? 미인 여기 삼인 송민곡 할 때 미인이 뭐예요? 미인. 임금. 네, 임금. 임금 어떤 임금이에요? 선조 임금. 선조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제 충신 연주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그 말로 쓰여진 거고요. 삼인곡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삼인곡은 뭐냐? 독백. 혼잣말. 송민곡은 대화체.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 송민곡은 감녀와 의녀가 나와. 감녀가 있고 의녀가 있고.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이 두 여인의 이야기인데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하여 있고 하면서 막 두 여인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두 여인이 이야기인데 한 여인은 난 이 사랑한 남자에게 차였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나중에 나는 임금이 있는 곳에 가서 햇빛을 막 비춰주고 싶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햇빛을 비춰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감녀의 말을 듣던 을녀가 햇빛은 무슨 햇빛이냐. 너를 차버린 인간한테 3일 동안 구준비나 팍팍 퍼부어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도대체 감녀와 을녀는 누구냐? 바로 정철의 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정철이 남자의 목소리를 썼다고 하면 아시겠죠? 완전히 근데 여인의 목소리를 그냥 쓴 겁니다. 이걸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이 있다. 여러분 이런 작품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삼인곡도 읽어보고 송민곡도 읽어보고 그래야지 이 국문학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산별곡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성산별곡은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성산에 있는 이게 시경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림자도 시어넘는 정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쉴식자의 그림자 영자거든요. 여러분이 담양에 담양에 있어요. 담양에 가시면요. 시경정을 꼭 가보세요. 시경정을 꼭
꼭 가보세요. 얼마나 경치가 멋있는지. 와, 이거 뭐 저는 중록원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뭐 정자를 찾아가 주인이 산세부터 지내면서 시름을 읽고 있는 거동을 칭송한다. 그러니까 그림자도 시원없는 그 정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자가 멋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관동별곡도 했고 삼인곡, 성민곡도 쭉 했으니까 읽어보세요. 이거 뭐. 그다음 여성가사 164쪽 여성가사가 나옵니다. 자, 여성가사에서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8.3.6에 성민곡 좀 설명을 해야겠네. 8.3.6 그 바로 윗단락 성민곡은 두 여인의 문답으로 감녀와 을려라고 그랬죠. 묻는 여인과 대답하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는 말에 여인다운 심사 언사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작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런 얘기 나왔죠. 자, 여성가사가 이제 그 밑에 나왔는데 여성가사는 다른 건 볼 거 없이요. 허초이는 좀 알아둬야 돼. 두 번째 단락에 허초이 나오죠. 허초이가 누구냐? 허난설원이에요. 어디서 써놓으세요. 여러분 허초이보다 허난설원을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규원가, 규수의 원망입니다. 규원가. 허균의 누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부사라고 해서 남편을 원망한 노래인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허균의 누이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허균의 저 무옥이 지었다는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허균의 누나라고 나왔죠, 그 밑에. 근데 이제 읽어보면 이게 그 뭡니까 허균의 첩이 지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오버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허난설원이 지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 규원가를 읽어보면 정말 이 여인의 심사가 진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봐야 돼요. 165쪽. 자, 시조의 정착과 성장, 강호로 물러나는 전환기.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하느냐? 월산대군의 시가 나오네요. 있죠?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자, 밤은 동그라미 쳐봐요. 시련이라고 써봐요. 시련. 밤은 시련이고요. 가을강에 밤이 드니까 물결이 차. 낚시들이 주니 고기하니 무노매라. 자, 이제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뭐냐? 무심한 달빛 네모처럼. 무심한 달빛 네모. 자,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져 온다. 여러분, 무심한 달빛이 뭔 뜻인 줄 아세요? 무심한 달빛. 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기가 하나도 안 물어 이 배에. 나중에 이 무심한 달빛만 이렇게 달의 빛만 싣고 온다는 거예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달빛은요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 달빛이 뭐 자연을 의미할 수 있지만 권력을 의미해요. 나는 권력과 상관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무심한 달빛이라는 말이. 근데 표현이 기가 막히죠. 고기가 안 무니까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져 온대요. 정말 옛날 사람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뭡니까 공지영 작가가 그런 말해요. 어떤 말 하냐면 고전을 3,000권을 안 읽고 소설을 쓰려고 생각하지 마라. 고전을 안 읽고 뭐 3,000권까지는 아니라도 뭐 30권이라고 칩시다. 고전 30권도 안 읽고 소설 쓸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 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고전을 모르고 여러분 현대를 이해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월산대군의 시가 있고요. 자, 그다음 영남가단 강호가도 나왔는데 이 가단은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그룹 사운드. 그룹 사운드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영남가단과 호남가단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남가단이 등장합니다. 영남가단이니까 경상도 쪽이겠죠. 영남이니까 그쪽에서의 노래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남가단은 시 문장보다는 뭘 중시하냐면 도 있죠. 도 있잖아요. 이태계 이황 뭐 이런 분들 도 엄청나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뭐 이런 거 따진 사람들이에요. 도학을 되게 중시했다. 그렇게 알았었어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8쪽에 8.4.3의 호남가단. 호남의 그룹 사운드예요. 풍류정신. 그러니까 호남 쪽이 풍류정신이 뛰어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것은 169쪽. 국문학은 정말 공부를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얼마나 재밌으면 다시 국문학과에 다시 공부하러 갔겠어요. 169쪽에 거기 보면 두 번째 시 나오죠.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한간 지어내니 반가는 청풍이요 반가는 명월이라 강산을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이 캅소리 나죠. 10년을 경영해서 초가집 하나 지어내.
요즘 같으면 10년 돈 벌어가지고 뭐 강남에 아파트 사지. 근데 초가집 하나 지어내서 반 칸은 청풍이고,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딱 이 두 개만 반 칸은 청풍을 지어. 그리고 또 뭡니까? 반 칸은 명월을 지어. 근데 강산은 둘 데가 없어. 강산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러두고 버리라. 둘러두고. 자,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 차경이라고 합니다. 차경. 정치를 빌린다. 여러분 아파트 살면 아파트 뒤에 산이 내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차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치를 빌려서. 멋지지 않습니까 표현이? 한 칸은 청풍, 뭐 한 칸은 아기방, 한 칸은 뭐 딸방, 이게 아니고 한 칸은 청풍, 밝은 바람을 두고, 한 칸은 뭡니까? 밝은 달을 두고. 강산을 둘 데가 없으니까 둘러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교재 그 밑에 보면 10년을 경형해라고 써졌나요? 경영이라고 써졌나요? 네. 그럼 좀 오타 고쳐졌나 보네요. 하여튼 그래서 정철의 이제 작품이 이제 고민이 나오고, 정철은 정말 여러분이 그 전라도에 가서 담양에 가면 정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70쪽. 이거 정말 할 이야기 너무 많아. 170쪽에 기녀시조가 또 등장을 하는데, 시조의 하이라이트는 기녀시조예요. 이 양반의 시조는 되게 딱딱한데, 그러니까 이 기녀시조는 원래 사대부 문학이었잖아요. 그런 시조의 작자층 거기다 좀 써보세요. 기녀시조 땡땡. 시조의 작자층이 확대되는 전환을 마련함. 시조의 작자층이 확대되는 전환을 맞이한다. 그래서 자,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둘째 줄에 황진이가 등장을 안 할 수가 없죠. 황진이 나오죠. 황진 대단한 시인입니다. 거기 마지막 줄에 보면 어저 내일이요 나오죠. 어저 내일이요 나오죠. 어저는 이런 뜻이고요. 내일은 나의 일입니다. 투마로 내일이 아니에요. 내하고 일이 떨어졌죠. 나의 일이요. 뭐 이런 뜻인데, 있으라고 하면 있겠지만 보내고 그리는 적은 나도 몰라 하노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님을 그리는 정을 모르겠다. 자, 171조. 자, 이거는 뭐 별로 그러니까 메인은 아닌데, 동짓달 기나긴 밤. 이 시가 기가 막히죠. 동짓달 기나긴 밤 뭐죠? 한 허리를 베어내요. 이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은 시간이죠. 한 허리는 공간이죠. 거기서 써봐요. 시간의 공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공간. 동짓달 기나긴 밤에 옛날에 이 밤의 끝을 잡고 뭐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공간이에요. 이게 동짓달 기나긴 밤 시간의 공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베어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리운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굽이굽이 펴리라. 표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긴 밤에 허리를 잘라서 밤에 이불에 넣었다. 야, 이 기발한 착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창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 매창은 뭐죠? 이화우 훗뿌리일제, 그 다음 단락이 있죠. 이게 부안에 가면, 여기는 책에 안 나오죠. 부안이라고 써보시고요. 그럼 부안에 가면 매창공원을 반드시 가세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 막 제가 해설도 해드렸어요. 매창의 한시들이 쫙 있어. 저는 이제 한문학을 또 전공을 해서 보니까 쫙 제가 해설을 막 한시들 해설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하여튼 이 매창의 작품 중에 이화우 훗뿌리일제 울며갈며 이별하니, 축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다. 가을밤 낙엽 떨어질 때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느냐, 보내고 그리운 적은 나도 몰라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는 두 가지인데, 이화우인데, 이화우는 백꽃 비잖아요. 맞죠? 이화우는 안 아시겠어요? 백꽃비. 거기 이화우가. 근데 이 뜻이 두 가지야. 뭐냐? 첫 번째, 백꽃이 떨어질 때 내리는. 두 번째, 백꽃이 비처럼 떨어져.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화우래. 여러분, 백꽃이 쫙
탁 떨어지는 그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셨어요? 혹시 그 여행 가면서? 하여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랑은 최경창과 사랑한 사이고, 최경창은 3당파 시인에 들어가죠. 3당파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백광훈, 최경창 이런 사람들이 다 3당파 시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홍랑은 최경창과 사랑하는 사이인데, 맷뻗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도 나오죠. 님에게 산뻗을, 이 버드나무는 뭐가 자라냐? 이 버드나무는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심으면 여기서 싹이 또 나요. 이 가진 버드나무. 자, 그래서 이건 뭐냐? 사랑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니까 이 버드나무, 산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분에다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비에, 지난 밤비에 꽃잎이 나면 저인 것처럼 여기십시오. 이게 이제 홍랑의 시거든요. 정말 이 여성들의 시들은 사랑의 감정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렇게 기녀시만 또 연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녀시만. 자, 그다음에 이제 관인문학 이런 것들, 이제 그 관인문학인데 여기 넘겨보세요. 여기서 좀 알아둘 거는 이 국사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했을 텐데, 171쪽의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과전법이 있어요. 과전법과 직전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과전법과 직전법. 이거 국사 시간에 공부했을 텐데, 이게 과전법은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주는 거예요. 전직 관리, 현직 관리.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직전법으로 가면 현직 관리한테만 이제 토지를 주고, 나중에 관수 관급제라고 해서 녹봉으로 줘, 녹봉으로. 그게 이제, 왜냐면 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걸 이제 줄이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용어는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사대부가 나오는데, 172쪽의 마지막 단락에 치인 나오죠. 수기치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나를 닫고 사람을 다스린다는 건데, 문학에는 마지막 단락, 치인을 담당하는 외면적이고 공적인 문학. 여러분, 이것도 좀 설명을 해요. 기하고 있는 한자에서 기하고 인이 뭐가 다르냐? 기는 자신을 가리키고요, 이는 타인을 가리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참고로 기라고 쓰면 몸이지만 자신이고, 이는 타인이야. 그러니까 치인은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수기니까 나를 닦는 거죠. 기가 자신이니까 수기치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173쪽에 거기 제도가 나올 거예요. 거기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둘째 줄에 보세요. 제도라고 있을 거예요. 제도는 뭐예요? 제도. 이 제자가 실을 제자. 도를 실어 나른다. 제도. 뭘 실어? 도라는 것을 실어 나르는 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인들의 문학들이 쭉 등장을 한다는 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거정이 등장하고요. 175쪽에 보면 175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서거정 나올 거예요. 서거정 찾으셨죠? 175쪽 세 번째 단락. 태평하나 골계전. 여러분, 골계라는 말이 뭐냐? 해악 플러스 풍자라고 써봐요. 태평하나 골계전의 골계가 해악 플러스 풍자를 나타내는 게 골계입니다. 자, 현대 소설에서 골계미의 대가가 누구냐? 김유정이에요. 김유정. 여러분, 춘천에 가면 김유정 문학관도 있어요. 김유정 역도 있고, 우리나라 역 중에 유일하게 시인의 이름을 본다는 역이 김유정 역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 골계 양반이 어떤 그 골계미를 쓴 유명한 작가가 서거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177쪽에 이제 살인문학 김종직 제자들 나오죠. 김종직. 원래 이 김종직의 사부는 누구냐? 정몽주예요. 정몽주가 길제로 이어진 걸 써볼게요. 정몽주가 길제 아까 하면 나왔죠. 길제가 누구로 가냐? 김종직으로. 그러니까 김종직의 그 스승으로 올라가는 정몽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학과 문학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울려야. 그러니까 김종직의 생각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다 써보세요. 김종직은 도학과 문학이 하나로 어울려야 돼요. 그런 걸 주장한 사람이 김종직이에요.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도학과 문학이 하나로 어울려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0쪽에 8.6.2의 이제 서경덕 이왕 이후의 방향인데요. 그러니까 서경덕에 이르자 8.6.2 180쪽이요. 이제 진출을 이제 합니다. 숨어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문을 했다. 여기 나옵니다. 이제 그 서경덕 시기로부터. 그리고 이왕, 뭐 이왕은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태계 이왕. 그렇죠? 181쪽에 둘째 줄 나오죠. 이왕 도산소원이 있잖아요. 지금 안동에 가면. 그렇죠? 시조에서 이연보를 따르고 한시에서 이연적을 계승하면서 어떤 그 유교적인 틀 이런 걸 되게 강조한 분이 태계 이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왕하고 이제 거의 뭐 맞수가 되는 사람이 이이죠. 182쪽에 보세요. 거기 그 182쪽에 마지막 단락 이 나죠. 이 작품 창작보다는 이론 전개를 장기로 삼아서 이왕의 도학을 수정하는 한편 나오죠. 그러니까 이는 도가 드러나는 것, 내 도가 드러나는 것이 문장이다. 자, 그래서 이걸 제도직이라고 하는 건 좀 한자로 바꿔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에다 써봐요. 제도직. 이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라는 거. 자, 제도. 이때 지는 뭐만 하는이라는 뜻이에요. 뭐만 하는.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다. 그래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라고 하는 것을 실어 나른다는 거예요. 제도지기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자, 183쪽. 방외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방외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제도권 박인물. 방외인 몇 번 설명드렸고 김시습이 등장을 하죠. 이 김시습은 어떤 사람이냐? 방해인 아까 설명했고, 자 방해인 설명했고 거기다 좀 써보세요. 공인된 규범을 거부합니다. 자, 이 사람이 김시습이에요. 시습이라는 것은 원래 논어에 나오는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와 배우고 그때그때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 시습을 논어에서 따온 겁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그래서 제도권 박인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시습은 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죠. 금오신화를 쓴 사람이고요. 금오신화. 그 호도 되게 많습니다. 김시습 가지고도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 분인데 어쨌든 그 체제 박인물이죠. 그래서 뭡니까, 김시습은 수양대군이 이제 그 세조가 정치하는 걸 되게 비판했죠. 그래서 김시습의 뭡니까 작품 뒤에 금오신화에 뭐가 나와요? 만복사 적부가 나오는 거예요. 만복사 적부, 만복사에서 윷놀이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셨죠? 만복사가 이게 지금 만복사를 찾으면 만복사가 안 나옵니다. 만복사 지를 찾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하고 이제 여기 좀 기회가 갔는데 만복사를 가져야 했더니 진짜 만복사를 친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데로. 여러분이 그 남원에 있는데 남원에 이제 차를 가지고 가실 때는요 만복사 지를 치세요. 그러면 이 금오신화에 등장한 게 나오는 만복사. 근데 거기서 윷놀이를 하는데 이 양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인을 점지해 달라고 이제 하는데 부처님이 튀어나와요 사람으로. 그래서 네가 나를 윷놀이에서 이기면 너에게 청을 들어주겠다 했는데 양생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밖에 나가봐라 딱 했는데 어때요? 한 여인이 탑돌이하고 있어. 탑돌이 첫눈에 반해서 막 사랑을 하다가 며칠 있다가 여인의 집에 가니까 여인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인이 이제 죽었고 부모님이 제사 지내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봐봐요. 양생과 자 죽은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승의 남자와 저승의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 자, 그럼 양생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육신이 아닌 생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죽은 여인 누구겠어요? 사육신. 그러니까 생육신이 사육신의 영혼을, 자 생육신 누구겠어요? 김시습이겠죠. 김시습 생육신이잖아요. 검열을 피하려고 쓴 거예요. 이런 걸 모르셨죠?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 양생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라는 거를 공부 그냥 깊이 있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랑 이야기하고 끝나. 근데 그게 아니고 생육신인 김시습이 사육신의 영혼을 이루하기 쓴 글이 뭐예요? 금오신화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5쪽을 보세요. 185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금오신화 나오죠.
금오 신화도 이제 사람들에게 신화의 신자가 뭐냐면 귀신 신자인 줄 알아요. 귀신 나오니까. 새로울 신자예요. 새로울 신자. 이것도 되게 몰라요, 사람들이. 금오 신화의 신자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남연 부주지, 저승의 지배자가 존재를 부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되게 지금도 정말 금오 신화는 명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6쪽의 도피와 반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도피, 반발하는 이야기. 그 시대적인 정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지배 이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187쪽의 8.7.3은 이제 미천한 처지에서 겪는 고난.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높은 위치가 아닌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고난을 쓴 것이 또 등장을 한다는 건데,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어무적이에요. 자, 188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나오죠. 어무적 나올 거예요. 첫째 줄. 천민이어서 지체가 낮았다. 그래서 김해에서 장문에 상소를 올려가지고 뭐 자기는 천민이므로 뭐 옛말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이거 다 읽을 수가 없고 시간이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뭐 자기 골 원님이 매화나무에까지 무리한 세금을 부과하자 백성이 매화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린 사건이 일어나자 어무적은 작매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는 알 거고 작은 뭐냐면 도끼작자예요. 도끼작자. 매화를 도끼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팽포를 규탄하는 작품을 써요. 그래서 원님이 잡으려고 도망가다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씁니다. 천민이면서 그 당대 현실을 비판한. 자, 그 다음에 삼당신 나오네요. 아까 제가 삼당신 이야기했죠. 백광운, 최경창, 이달. 이게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다음 중 3당신이 아닌 것은 1번 백광운, 2번 최경창, 뭐 3번 이달, 뭐 4번 김유정, 뭐 이런 식으로. 김유정까지는 아니겠지만 다른 허균을 넣다든가 뭐 이게 넣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3당신이라고 한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특히 190쪽에 가면요. 뭐 할려 이거. 여기 임제가 등장하죠. 세 번째 단락 임제. 임제 있죠. 자, 임제는 여러분 임제 문학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임제 문학관? 제가 전국의 문학관 웬만한 데 다 가봤어요. 여러분 공부는 필드워크예요. 필드워크. 국문학 공부는 현지에서 답사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어쨌든 나주에 가면 백호, 임제호가 백호, 하얀 호수. 백호 문학, 임제 문학관 지금 안 나오고요. 이 백호 문학관을 나주에 가서 막 나주 곰탕만 주시지 말고 여기 백호 문학관 꼭 가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근데 하여튼 이 임제가 삼당신의 뒤를 이루면서 이제 그 여러 등장을 하는데 임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쭉 내려가다 보세요. 여기 원생 몽유록 뭐 쭉 나오죠. 수성지와 같은 산문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임제는. 그래서 이런 몽유록이라는 건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몽자류와 몽유록의 차이가 있다. 몽자류는 뭡니까? 몽자류라고 하는 구몽에 제가 이야기의 성진이 뭡니까? 양수위로 가버렸다. 이렇게 가는 건데 몽유록이라고 하는 꿈에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몽유록이라고. 몽자류하고 몽유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거 알아주시고. 수성지.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근심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수성. 근심의 성. 아시겠어요?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 감수성 있어요. 감수성에 산 사람들이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개그 프로도 나왔는데 하여튼 이 수성지라고 하는 게 그런 근심의 성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임제는 하여튼 시가 되게 제가 임제에 관한 논문도 막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임제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다른 한편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랑의 노래 염정시도 즐겨 지었다. 이거 나오죠. 이거 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애정시라는 건 아닌데 염정시는 뭐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 염자가 여러분 먼저 아세요? 염자 정은 쪼꼬파의 정자고 이 염자는 뭐냐면 그 뭐라고 그래요? 분통이라고 해야 되나? 염장. 예? 염장을 짓네. 염정한 염자가 분을 담는 통. 그걸 염자라고 써요. 여기 왜 그러냐면 이게 색깔이야, 색조화장.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풍부할 풍자예요. 색깔을 풍부하게 한다. 이거 모르셨죠? 염정시 염자가 그런 뜻이에요. 분통이라고 하구나. 분첩 맞죠?
군첩을 받고. 여러분 공부를 이런 걸 공부해야 한다니까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걸 더 좋아했어요. 공부할 때. 이게 왜 염정이란 말 썼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한문학이 등장을 합니다. 191쪽에 여성 한문학도 이제 막 등장을 하는데 뭐 여성 한문학도 뭐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 뒤로 넘겨보세요. 그 중에서도 신사임당이 등장하고요. 자 넘겨보세요. 192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 줄을 신사임당. 이건 알아 뭐 지금도 강릉에 가면 다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송덕봉은 몰라도 돼요. 유이춘 몰라도 돼요. 자 190쪽의 마지막 단락 난설은 헌안설은 아까 이야기했고요. 허균의 누나 이달에게서 배웠다고 그랬죠. 이달이 3당 시인이라고 했어요. 이달도 이제 미천한 그 벼슬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 높은 벼슬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성립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 뭐였죠? 규원가. 규원가를 지었어요. 규원가. 규수의 원망. 자, 193쪽에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저쪽 난선 넘어가고 이제 자, 그다음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옥봉. 193쪽에 세 번째 단락인가요? 두 번째 단락. 이옥봉. 이야기는 할 얘기 너무나 많은데 신분이 천에서 첨노릇을 했고요. 말고식 시간시를 지었어요. 근데 서울 내 딸이 그러니까 서울 출신이죠. 엄마가 낮은 직책이고 아빠가 이제 향리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균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시가 남성적이어서 분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허균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옥봉의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건 하나 아무리 바빠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몽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몽혼. 꿈속의 영혼. 꿈속의 영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정말 제가 시간 관계 한자는 못 쓰고 우리말 써드릴게요. 근래 안부 문여. 요즘 당신의 안부가 어떠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 하와이도 월도사창 첩한다. 달이 제가 있는 창에 비치니까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별 매력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히지. 뭐가 막히냐? 약사 몽혼 행위죠. 만약에 꿈속의 영혼이 발자취가 있다. 만약 꿈속의 영혼 원래 영혼은 발자취가 없어요. 문전 성로 반성사. 그대 문 앞 돌길은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너무나 사랑을 하면 꿈속에 안 나타나요. 원래 진짜 사랑하면 안 나타나요. 어설프게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너무나 사랑을 해가지고 내가 이 영혼은 원래 발자국이 없는 거 아세요? 발자국이 없어. 근데 발자국이 있다면 그대 문 앞에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됐을 거예요. 이 완전 뻥이죠. 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뭐 있어요, 안 보이세요? 이 몽혼이라는 작품 정말 명작입니다. 그래서 이 이옥봉에 제가 이제 이옥봉을 나오면 꼭 이 시를 이야기했어요. 한자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제가 한 시를 막 몇백 편 외우는데 그거 다 이야기를 못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이 시는 꼭 알아주세요. 문학을 공부할 때는 암기력이 좋아야 돼요. 이런 것들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문학의 실현과 변모가 나오는데 불교문학 여기서는 195쪽에 두 번째 단락에 간경도감에서 간경도감 있죠. 그게 불경간행이라고 써요. 간경도감이 불경을 간행하는 책입니다. 불경간행.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두실 거는 뭐냐? 불시자편이에요. 거기 다음 단락에 다섯째 줄 내려가 보세요. 다섯째 줄 내려가면 정도전은 불시자편 찾았어요? 불시자편에서 불교는 허망한 언설로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뭐 이런 말이 있을 텐데 195쪽에 세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 찾았죠? 못 찾았나? 정도전은 불시자편이 있을 텐데 이 불시자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불시자편이 뭔 뜻인 줄 아세요? 찾았죠? 있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불시는 부처씨. 그러니까 요즘 말로 헤이 미스터 부다 안녕 부처씨
잡스러운 소리 그만하시오. 이게 불시잡변이에요. 이게 불시잡변이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뭐 무슨 불시인 줄 알아. 불시, 사랑의 불시. 그 불시가 아니라 부처씨라는 뜻이라니까요. 놀라운 얘기. 그러면 정도전이 불교를 모르고 불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저는 이거 원문으로 다 읽어봤어요. 막 불시잡변 이런 거. 이런 뭐 여러분 해석된 거라도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엄청납니다. 이 정도전의 그 실력이. 그래서 이 불시잡변에서 불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뚝 써놨죠.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도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96쪽으로 넘어가면 산문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뭐 역사, 견문, 보고 듣는 거, 국문 편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 뭐 견문, 국문 편지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걸 써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야사, 잡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견문록이 있어요. 견문록, 보고 듣는 거. 얘까지 막 쓰는데 시간이 없네. 시간이 이렇게 봤어요. 첫 번째는 역사, 두 번째는 야사, 잡기, 세 번째는 견문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9쪽 조금만 더 보고 싶게요. 이게 지금 뭐 어디까지가 있나? 216쪽까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다음 시간에 마무리.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전체 목유로 199쪽. 가전체라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죠. 가전체 사물을 의인하는 거 이거 또 나왔어요. 자, 200쪽 보세요. 200쪽에 그 세 번째 단락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기를 서술하면서 작자가 뜻하는 바를 이면적인 주제로 제시하는 가전을 세웠다. 기억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첨에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저생전 나오죠. 저생전. 그 다음 단락. 이 저자가 무슨 저자냐? 종이 저자예요. 종이 저자. 그래서 밑에 보면 종이를 이야기해.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저생전은 무엇을 뭐 의인화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종이 뭐 악기 막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종이라는 거. 그다음에 심성을 의인화한 작품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성을 의인화한 작품 이런 그 다음 단락에 나오죠. 뭐 그런 작품들이 쭉 있다는 거 알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계전 202쪽. 이거는 골계전을 써놓으세요. 민간에서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8.9.3의 골계전에 뭐라고 썼냐면 민간에서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골계전이다. 쓰세요. 그래서 이제 뭐 서거정이 아까 태평하나 골계전 기억나요? 제가 금방 아까 설명드렸는데 태평하나 골계전 거기 203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세 번째 줄에 태평하나 골계전. 골계는 해악 플러스 뭐다? 풍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태평하나 촌담회의. 이거는 좀 제가 제목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말들이 참 재밌는데 203쪽에 두 번째 단락에서 10줄쯤 쭉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면 촌담회의를 엮으면서 뭐 나오죠. 이 촌담회의, 촌담은 알겠죠. 시골 이야기고 회의가 중요해요. 회의. 회의가 이게 풀릴 해자고요. 이가 턱 이자예요. 턱 이. 아마 이 턱 이자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뭐냐? 턱이 빠질 정도로 우스운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해이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의가. 턱이 빠질 정도로 너무나 재밌어갖고 배꼽이 막 제주도로 이사 갔다 뭐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엄청 재밌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엄연순. 뭐 송세림의 밑에 있죠. 그 엄연수는 뭐냐? 엄연수는 뭔지 아세요? 엄연수. 잠을 막는 방패라는 뜻이에요. 말들 진짜 잘 만들지 않나 옛날 사람들? 그 엄연수. 잠을 못 잔다는 거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게 엄연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오신화가 등장을 합니다. 204쪽에 소설의 출현과 금오신화 나오죠. 금오신화는 제가 아까 금오산에서 쓴 이야기라고 했고요. 그래서 금오신화는 귀신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구의 204쪽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세 번째 단락. 중국 명나라 사람 구의 전등신화를 애독했다. 자, 이 말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봐요. 전등신화는 들어는 보셨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근데 전등신화가 보면 왜 전등이냐? 뭐 등불 전등이 아니에요. 전자를 보니까 밑에 칼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등은 등불인 건 알겠죠? 등은 안 써도 되겠죠?
등불. 등불을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등불 옛날에는 초잖아요. 여러분 초를 하는데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가. 그러면 이게 막 초가 안 타. 어떻게 돼? 초가 안 타면 어떻게 해? 심지를 가위로 딱 자르지 않나요? 안 해볼까? 그럼 안 자라보네. 심지를 잘라요. 심지를 자르면 이게 초가 더 잘 탄다니까. 심지를 딱 자르면 이게 초가 더 잘. 너무나 이야기를 읽으니까 재밌으니까 심지를 딱 자르고 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등신화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그 구의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졌습니까?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자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07쪽에 보면 연희 양상에서 나래이 계속 나와요. 나래이 아까 이야기했죠. 207쪽에 그 나래이 8.11.1에 나래가 뭐라고 했어요? 잡기를 몰아내는 굿이에요. 나래이 다시 한번 써봐요. 잡귀를 몰아내는 굿을 나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는 연극이죠. 연극. 그 다음 단락 보세요. 행사를 관장하는 기관 나래도감 산대도감. 산대도감은 또 뭐냐? 산처럼 세운 무대라는 뜻이에요. 그걸 산대도감이라고. 산대놀이라고 말해요. 그 산대놀이. 그러니까 실제로 산에다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산처럼 무대를 이렇게 높이 세워놨다는 뜻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행사를 합니다. 산대도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행사를 뭐 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여기 무슨지까지 다 끝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꼭두각시 놀이도 해요. 꼭두각시 놀이가 212쪽에 나와요. 212쪽. 꼭두각시 놀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괴뢰 뭡니까 북한 괴뢰군 뭐 이럴 때 괴뢰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212쪽의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 봐봐요. 둘째 줄 보면 괴뢰부가 뭐 이런 말 써요. 괴뢰부. 괴뢰가 뭐냐?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뜻이에요. 꼭두각시 인형. 괴뢰라는 건 뭐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괴뢰. 그런 뜻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한다. 그래서 이제 꼭두각시 놀이도 등장을 하고 탈춤이 있어요. 거기 213점 탈춤. 탈춤은 뭐냐? 마스크 댄스예요. 마스크 댄스. 마스크 쓰고 추는 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뭐냐?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가면을 쓰는 거죠. 페르소나 탈춤. 그래서 그 탈춤은 뭐냐? 탈춤을 쓰고 공연을 하면 양반을 막 비판해도 안 잡아가요. 탈춤을 추면. 왜? 얘가 가면을 쓴 거니까. 그래서 그 탈춤도 이제 막 여기저기서 등장을 한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굿도 나오고 탈춤도 나오고. 여러분이 이제 안동에 가면 하회 마을에도 이제 그 탈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양반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서 이제 그 216쪽 여기 한번 좀 쉴게요. 마지막 단락만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조선 전기의 사원을 혁파하고 승려를 감축하면서 놀이를 담당하는 잡승들이 밀려나서 익힌 재주를 이제 이렇게 팔면서 떠돌이 놀이패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춤에 보면 노장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탈춤을 뭐 공부하다 보면 저도 이제 안동 하회마을에서 탈춤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안동에 가도 하회마을 가면 이런 탈춤을 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국문과 다니시면은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게 되게 많아요. 국문학 공부하면 여러분의 생각들이 이게 좀 더 뭐죠? 커집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 217쪽까지 다음 시간에 정말 핵심만 좀 빨리빨리 해서 책을 대부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